바른번역 고전 명작. 바른번역 고전 명작은 번역가들이 고전을 직접 고르고 기획하여 펴낸 전자책을 읽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한계수 번역가님이 번역하신 서머셋 모음 단편집 중에서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이란 소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른번역 고전 명작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 베이트만 헌터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타히티 섬을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배에서 2주 동안 돌아가서 해야 할 이야기에 대해 생각했고 기차에서 3일 동안 혼잣말로 되뇌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시카고에 도착하는데 회의가 밀려왔다. 언제나 섬세했던 양심에 거리낌을 느꼈다. 가능한 모든 일을 다 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명예를 걸고 가능한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 자신의 이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에서 이익 때문에 이상주의를 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 자기 희생이 너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 희생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자 환멸감이 몰려왔다. 이타적인 동기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모범주택을 지었지만 수익성이 좋은 투자를 하게 된 자선사업가와 같았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채 남을 도와주고 받은 작은 보상에 만족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자신이 베푼 선행의 본질이 흐려진 것 같은 겸연쩍은 느낌이 들었다. 베이트만 헌터는 자기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를 들려줄 때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이사벨 롱스태프의 밝은 회색빛 눈을 얼마나 꿋꿋하게 견딜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통찰력과 현명함이 있었다. 세심한 고결함으로 다른 사람의 기준을 평가했고 자신의 까다로운 규범으로 수긍되지 않는 행동에는 차가운 침묵으로 못마땅함을 표현했는데 이보다 더 큰 비난은 없었다. 그녀는 한번 마음 먹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서 다시 판단해달라고 부탁해도 소용이 없었다. 하지만 베이트만은 이사벨을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리오리하고 꼿꼿한 아름다운 모습과 자부심이 넘치는 태도, 아름다운 영혼을 모두 사랑했다. 이사벨은 진실한 마음, 강한 도의심, 용감한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다.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여성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면에 모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사벨에게는 완벽한 미국 여성 그 이상의 뭔가가 보였고 베이트만은 그녀의 우아함이 어느 정도는 성장 환경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녀와 같은 사람을 배출할 수 있는 도시는 세계에서 시카고뿐이라고 믿었다. 이사벨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을 처리해야 했던 상황이 떠오르자 감정이 격해졌고 에드워드 버나드를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드디어 기차가 시카고에 도착해서 회색 집들이 늘어선 거리가 나타나자 그는 몹시 기뻤다. 스테이트와 워베시 거리의 북적거림, 교통 혼잡, 소음을 떠올리자 조바심이 났다. 고향에 돌아온 것이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서 태어난 것에 흡족했다. 샌프란시스코는 시골 같았고 뉴욕은 무기력했다. 미국의 미래는 경제 발전에 달려 있었고 시카고는 위치로 보나 시민의 활력으로 보나 미국의 진정한 수도가 될 운명이었다. 시카고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는 날을 보게 될 거야. 베이트만은 플랫폼을 내려가면서 혼잣말을 했다. 아버지가 마중을 나와서 정답게 학수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미남이었다. 똑같이 이목구비가 섬세하고 입술이 얇은 두 사람이 기차역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던 헌터 씨의 자동차를 탔다. 헌터 씨는 아들이 자부심을 느끼며 행복한 눈길로 거리를 바라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돌아와서 기쁘냐? 아버지가 물었다. 그렇고 말고요. 베이트만이 말했다. 그는 활기찬 풍경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네가 있던 남태평양 섬보다 좀 북적거리지? 헌터 씨가 웃으며 말했다. 거기는 좋았니? 시카고가 더 좋아요. 베이트만이 대답했다. 에드워드 버나드는 같이 오지 않았구나. 네. 어떻게 지내든? 베이트만은 잠시 말이 없었다. 반듯하고 섬세한 얼굴이 어두워졌다.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아버지. 마침내 그가 대답했다. 괜찮다. 오늘은 네 엄마가 아주 기뻐하겠구나. 그들은 시내 중심가의 복잡한 거리를 지나 호수를 따라 집으로 향했다. 헌터 씨가 몇 년 전에 루아르 강변의 대주택을 똑같이 모방해 지은 집에 도착했다. 베이트만은 자기 방에 혼자 있게 되자마자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좋은 아침이죠, 이사벨. 그가 명랑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베이트만. 제 목소리인지 어떻게 하셨나요? 얼마 전에 통화했잖아요. 그나저나 전화를 기다렸어요. 언제 만날까요? 급한 일 없으시면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해요. 제가 급한 일이 없는 걸 잘 아시네요. 말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그녀의 목소리에서 불안감이 느껴졌다. 네, 그가 대답했다. 그럼 오늘 저녁에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저녁에 만나요. 이사벨이 전화를 끊었다.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듣는데 불필요하게 몇 시간을 기다리다니 이사벨다웠다. 베이트만에게 이사벨의 자기 절제는 존경스러운 불굴의 용기였다. 이사벨의 부모가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베이트만은 그녀가 세련되게 사교적인 대화를 이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습은 내일은 없다는 듯 하룻밤 사랑으로 단두대 아래 서 있는 후작 부인 같았다. 우아한 이목구비, 귀족적인 짧은 윗입술, 풍성한 금발도 후작 부인을 떠오르게 했다. 그다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사벨에게는 시카고에서 가장 훌륭한 집안의 피가 흐르는 것이 분명했다. 식당은 그녀의 섬세한 아름다움에 딱 들어맞는 곳이었다. 이사벨은 베니스 대운하에 있는 궁전을 모방해 지은 집을 영국 전문가에게 맡겨 루이 15세 스타일의 가구를 배치하게 했다. 우아한 장식에 매혹적인 군주의 이름이 더해지니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의미심장해 보였다. 이사벨은 교양이 풍부해서 가벼운 대화도 경박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후에 어머니와 함께 갔던 음악회, 영국인 시인의 공화당 강연, 정치적 상황, 최근 아버지가 뉴욕에서 5,000달러에 구입한 위대한 화가의 그림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사벨의 이야기를 듣자 베이트만은 마음이 편해졌다. 자신이 이제 문화와 품격의 중심지인 문명세계에 있다는 실감이 났다. 멈추지 않고 들려오던 마음속 목소리가 드디어 조용해졌다. 시카고로 돌아오니 정말 좋네요. 그가 말했다. 드디어 저녁 식사가 끝났고 식당을 나서면서 이사벨이 어머니에게 말했다. 베이트만과 제 방에 가 있을게요. 할 얘기가 많아요. 그렇게 하렴. 아버지와 나는 뒤바리 부인 방에 있을 테니 이야기가 끝나면 그리로 오너라. 이사벨은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베이트만을 안내했다. 그가 아름다운 기억을 간직한 곳이었다. 그는 이 방을 잘 알고 있었지만 볼 때마다 항상 감탄사가 절로 나왔다. 그녀는 웃으며 둘러보았다. 성공한 것 같아요. 정확성이 중요하죠. 재떨이 하나도 그 시대 물건이 아닌 건 없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군요. 당신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 아주 정확하군요. 그들은 장작불 앞에 앉았다. 이사벨은 그를 침착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이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군요. 에드워드 버나드는 돌아오나요? 아니요. 베이트만이 다시 이야기를 시작하기까지 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생각이 많았다.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다. 예민한 그녀가 듣기에는 너무 불쾌한 일들이 많아서 그는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에게 떳떳하려면, 적어도 그 자신에게 떳떳하려면 모든 이야기를 전해야 했다.